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복지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45.1%로 복지가 줄더라도 세금을 줄이자,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내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혜택을 좀 골고루 나눠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자는 데는 찬성이 82.8%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찬성 응답이 40.6%였습니다. 필요하나 속도가 빠르다가 33.5%로 탈원전 반대 22.2%를 웃돌았습니다. 대북 정책도 현 정부 기조에 동의하는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답변이 60.3%로 제재 우선이나 대화 우선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은 대결보다는 대화 그리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항상 좀 높았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엔 진보에 더 가깝다는 응답이 57.1%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역대 최장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구속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인 댓글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 댓글팀에 국정원 예산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검찰은 여기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민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좀 더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를 일부 마무리하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국정원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계 인사 등 30여 명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피해 사례를 종합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올지, 또 이들이 국가와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어느 수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댓글 활동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고 심리전단 활동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2년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대규모 댓글 활동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정원 댓글 부대 계정에 글을 퍼나른 정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기관이 본래 성격과 다른 업무를 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아직 연휴는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네요. 안 기세요, 여러분들? 매일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기 힘들죠, 녹음실에. 아니요, 연휴가 빨리 지나가서 너무 슬퍼요. 음식이야, 음식? 줄어드는 거 보고 슬프고 막. 저는 연휴가 싫어요. 아, 왜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아, 그렇구나. 고객들이 보고 싶어요. 그렇긴 하겠다. 실제로 이런 정도 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는 있어요. 예. 연휴라는 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0월 4일 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가 추석 명절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여가 좀 즐기는 정도라서 연휴가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학교 다니는 꼬맹이들.
그러니까 연휴가 다 끝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증후군이 생겨버려 너무 길면. 일종의 봄에하는 방학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때 좀 달라서 우리 때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진짜로 봄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한 보름 정도. 그 느낌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봄에 하는 방학 이런 느낌. 11일 정도 오면 어쨌든 간에 한 10여일 되는 연휴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갔습니다. 안 돼. 3분의 2가 뭐야? 4분의 3 정도 갔다고 보면 되겠죠. 차례상에 음식 올리시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트윗 하나 읽어드릴게요. 큰곰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친가 쪽은 고모랑 삼촌이 기독교에 빠져서 제사는 안 지냈는데 대신 다 같이 둘러앉아 손잡고 기도함. 20년 전 죽은 한국 귀신 믿기 대 2000년 전 죽은 중동 귀신 믿기. 뭐가 더 낫냐? 이게 맞아. 이거 좀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없는 어떤 이게 좀 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추석이나 설날은 차례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같은 거랑 뭉뚱그려 놓고 보면 제사를 금지하는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 계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금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만. 기독교 계통이 주로 이 동양 3국에서 제사를 금지합니다.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은 게 일본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해서 조상들을 우리는 이제 조상한테 복을 바라고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들에게.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잊지 않고 있는 어떤 자손의 입장으로서 효도의 연장선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귀신을 믿는다, 귀신을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논리모순인 거예요. 유일신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 자기 외에 잡스런 귀신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기독교 계통에서는 사실은 유일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잡귀 귀신들을 믿지 마라고 얘기하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리브 믿는다는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신에 의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신이라는 게 없음을 알고 있는 원래 그 핵심 코어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 믿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 저는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교 논쟁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냥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정도가 사실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그 떠오르는 논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제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거 할아버지를 위한 건데,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차례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하는 거죠. 그 대상이.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이라면 어디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인가? 중고조 할아버지까지인가? 5대 할아버지까지인가? 안 그러면은 나의 씨앗이 됐던 당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 막 그러면은 3대조, 중고조 할아버지까지면 밥그릇은 몇 개를 놔야 합리적인 건가? 그러면은 귀신들은 그러면 한 그릇으로 다 나눠 먹나? 그럼 까치밥은 그러면은 할아버지 거, 중조 할아버지 거, 고조 할아버지 것까지 따로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논란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김갑수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조상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해외여행 가 있다. 그러면 파인애플 한 조각 내놓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부분은 저는 김갑수 작가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분은 너무 쿨하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냥 추억하는 정도로 기억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해서 저희 아버지만 해도 장손이셨기 때문에 3년상 하고 그랬어요. 3년상. 그 3년상이 어떤 식이냐면 묘지를 3년 지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밥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뭐랄까 죽어서도까지 공양해야 되는 뭐 이런 대상으로서 살아있는 가부장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 뭐 우리들 말고도 외국에 가면 땡스 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추석은 뭐 조상의 힘으로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에 대한 고마움으로 표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따지면 그런 건 있습니다. 농경사회 문화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온갖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날 때 핑계 삼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좀 즐겨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게 노동이 돼버리고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갑수 작가님 말씀처럼 도시 사람들이 무슨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막간을 여기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포천득님의 트윗입니다. 제사 지낼 때 선풍기 틀면 안 되고 기침 세게 하면 안 됨. 이유는 조상님 날아감. 뭐야, 존나 약하잖아.
제사나 차례 지낼 때 우리가 초를 켜놓잖아요. 향을 켜놓고 그러면 초를 켜놓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이 올 때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향은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해요. 삿된 귀신들 향이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귀신이 부엌에도 있고 뭐 지붕에도 있고 다 있대. 그러니까 앞귀들 묻어오지 않게 우리 조상님들만 오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창문을 열고 대문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오라고. 예.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사랑과 영혼에서는 잘 통과하던데. 아니 그 보통 그 영혼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은 막 벽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동양 귀신은 그럼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귀신이라는 분은 이제 혼백이라고 하는데 백은 육체고 영혼은 혼이에요. 그래서 혼은 이제 올라가고 뭐 백은 가라앉고 이런 게 있는데 영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 영혼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생과 사의 경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건데 거기다 선풍기 켜놓으면 촛불이 꺼지잖아요. 영혼이 꺼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내세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인데 내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세관이 심한 건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를테면 불교 같은 데서 또 윤회설이 있어. 윤회설이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거는 질량 숫자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이 통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 지구상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 그럼 그거 어디서 윤회가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조상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척박한 시대에 척박한 데를 뭔가 일구어서 우리들이 태어나게 해준 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 새끼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키워준 걸 부정하고 나는 내가 내 멋대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어라고만 생각한다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를 막 모셔야 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바뀌기도 했어요. 저희 종갓집만 해도 웬만한 건 다 합동제사로 지내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합동제사로 지내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사나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갖는 어떤 죄의식 같은 거에 대한 일종의 면피 그런 행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쁘니까 뭐 잘해드리고 그래야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소박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건 몰라도 처가, 시댁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요. 추석 설 당일날 처가에 가 있느냐 시댁에 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논쟁도 있잖아요. 항상 왜 처가는 당일날 안 가고 그 다음날 가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명절 중국은 이제는 이제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럴 거라고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님의 트윗입니다. 드골이 나치 부역자 중 언론인을 가장 먼저 숙청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매일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 그렇죠. 그거 유명한 이야기죠. 언론인의 시민들에 대한 정보 파급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이 옆에 없으면 정치인의 권력은 별로 없어요. 현대 정치는 더구나 그렇죠. 네. 언론인이 있음으로 해서 언론인이 사실은 정치인들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방에 한 5만 개. 여기 매스미디어인 거죠. 성벽에 5만 개씩 붙이는 방. 거울마다 요소수에 다 붙이는. 그 언론이 현대 정치에 갖는 의미,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인들. 관성대로 가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일단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김갑수 작가의 인터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기득권, 보수정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 상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정권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언론들은 다 대자본의 산물에 가까워요. 대부분 다 몇 개 일부 신문사나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그 대자본이 실제로 우리가 빌어먹을 것은 이 당이고 이 정권이야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실제로 홍준표 같은 자들한테는 어떤 기업들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 중에 다수는 건전하다는 말을 못 붙여도 보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영원한 권력.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그만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더 삼성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권력인데
그 영원할 수 있는 정말 본 바탕을 만들고 있는 그 기득권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정당이나 세력이라면 그게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부패하고 이런 건 다른 문제 같고요. 완전 물갈이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괴벨스 네몬의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언론의 가치는요. SNS가 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제4부 네. 정부의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관을 대신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언론. 사부가 갖는 의미,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드골의 숙청 이야기를 아까 기억해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숙청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한번 해외 토픽으로 뭐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뭐 남미에서 뭐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송환되고 하고 다시 전범 재판소 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야당의 저항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런 우리의 단기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청산이라거나 숙청이라고 하면은 뭔가 갉아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한 칼로 싹 썰어버리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적발해내서 처벌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 어떤 물리적 전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는 정도의 처벌은 없겠지만 우리들이 봐서 아 저런 짓 하면은 정말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구나. 다시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한번 각성할 정도의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야당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떤 뭐 정치 보복, 이게 정치 보복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파헤쳐서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없는 걸 만들어내서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청이 아니라 사실은 반역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처벌 숙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벌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어서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골이 한 말 중에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치 부역자가 6,763명이 사형을 당했고 26,529명이 징역을 당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치, 언론,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경험이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제1야당이 홍준표 같이 저런 무식한 이야기,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정말 어떤 지구상에 있는 세상 모든 욕을 다 갖다 쓸어 담아도 부족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7.18 청산과 부역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청산할 수 있었던 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현대사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근현대사는 한 10장 내외였어요.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걸로 근대사가 훅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면 고조선부터 조선 말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근현대사가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쭉 이런저런 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됐구나.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적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의 뿌리 중에서도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게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죠. 특히 조선일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인데 그 조선일보 같은 언론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권력들이 적폐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런 적폐 정치 권력들이 조선일보 같은 거대 언론 장벽 뒤에 숨어서 기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파 카르텔 그리고 이승만에서 시작된 그런 정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류당 자유한국당류 비슷한 그런 당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깨 걸고 연대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제공해주는 곳이 너무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님이 말씀하셨던 그 드골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언론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권력만 바뀌었을 때 정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억해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추석 특집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명절날 한가운데 방송에 나와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퀴즈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티 정권 연장 싱크탱크의 목소리의 존재감 서정우입니다. 해맑은 목소리 대표 주자. 네. 제가 전화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홍보가 아니라 이제 감사 인사.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고한다고. 근데 어느 여성분은 통화 좀 더 오래 합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럴 때 그 여자분들 네. 관절이 살살 녹는다 막 이런 상황이 나오죠. 네. 관절. 네. 환복 입고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분은 전통 문화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요. 집에 가서 팽이치기도 하려고요. 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제가 한 번 배신하면 한 3회는 제가 갈고 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연봉 8,500! 연봉 8,500. 연봉 8,500이신 분들은 명절에 뭘 해 드시나 정말 궁금하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의학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이 시대의 책 해봐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연봉 8,500분은 뭘 해 드시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년 4년은 아예 고향에 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 이해가 타죠. 저렇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못 내려오나 보다 하면 자식들 다른 자식들 다 모여봐야 자기 새끼 하나. 그게 아픈 손가락이 그러잖아요. 네. 전화해가지고 떡국은 먹었냐 송편은 먹었냐 이렇게 하시는데 에이 그러느니 돈 없어도 예전에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돈 없어도 미리 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돈 없다. 용돈 못 드린다. 대신에 얼굴이라도 뵈려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세 분 혹시 어렸을 때 명절 이야기 뭐 추억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헐. 명절을 맞아. 네. 해봐요. 해볼까요? 네. 그 명절 때 되면 꼭 방송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PD님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경복궁에 나가 있는 서정우 리포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명절을 맞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궁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복궁에 나가 있는 서정우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서정우 리포터. 네, 서정우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에 있는 각 고궁에는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어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을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요? 임팩트가 없어. 안 비슷했나? 반전은 있어야지. 반전은 저거였습니다. 저기 장마 때도 있는데. 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중랑천에 나가 있는 서정우 리포터. 네, 장마로 인하여 동부간선로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 밖으로 보이는 표지판만이 이곳이 동부간선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틀렸다 이거. 연습은 했는데. 예, 재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명절이 그렇게 편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의무적으로 차례를 지내야 되고 또 별로 맛있지도 않은 음식들 억지로 먹어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니까 저 음식을 집사람이나 그 어머니가 하는데 저걸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명절 후유증을 온몸으로 뭐 여성들도 더 힘들겠지만 남성들도 같이 받아야만 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회 제도가 바뀌고 그 가족관계도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종례와 같은 명절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들고. 근데 운영위원장님은 제가 봤을 때 다 좋아요. 호인이고 그런데 명절에 남자가 뭘 해야 되느냐고요. 네. 일단 내가 뭐 해준다 생각을 버리세요. 네.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 내려가면은 이제 형님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 성격대로 설거지 내가 할게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형수님이 한번 밀어내요. 뭘 그렇게 시시라고 멀리서 왔는데 그때 알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예의, 저도 저 나름대로의 예의,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 한 번 더 밀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구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건데 전 붙이는 게 어렵습니까?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할게라고 아예 하지 마. 내가 할게라고 한번 밀쳐내보시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몸이 힘들어도 같이 한다는 어떤 동질감 때문에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나 잘 모르니까 시키지 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닌데 이제 실제로 어릴 때 할머니한테 교육받았던 이런 그 스타일이 명절 때 남정대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뭐 예를 들면 지방을 쓴다든지 충문을 쓰고
또 손님들 오면 접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부엌에 오면 아주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은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나의 적절한 역할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좀 약간 남자들도 좀 억울한 게요. 네. 그 전통은 농경사회의 전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힘쓰는 거, 뭐 쌀가마니 나르고 장작 패고 뭐 땔감 해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남자들이 하고 힘쓰는 거. 그런데 현대 사회로 바뀌면서 남자들의 역할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진 상태에서 빈둥빈둥 하는 상황에 명절 중후군은 여자분들의 몫이 돼버린 거니까 땔감 장작을 패던 그 선을 전부 치는데 설거지하는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지금 명절에 어디 안 가세요? 저는 제 친가에 거의 갔죠, 매년. 뭐 저도 친가에 가면 저 울산인데요. 울산에 가면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거 뭐 한 시간 하거든요. 아이고 그냥 무릎 까져요. 1시간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이걸 이제 그 생각이 늘 드는 생각이 그냥 다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하지. 이거를 막 계속 바꾸거든요. 이게 조상 한 명 한 명마다 1시간을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근데 계속 제사상에 밥 바꾸고 국 올리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건 절차가. 그 옆에서 여성들은 그걸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노동이에요. 가만 보면 야, 명절이 이게 즐거운 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제도나 이게 관례가 사람을 불편하거나 이제 행복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연결된다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반가운 사람들 얼굴을 서로 보러 가는 그런 걸로 좀 가벼운 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새날 추석 특집으로 나온 뭐 다른 방송에 김갑수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명절은 쉬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쉬는 걸로 해서 명절이 일이야, 일 좀 이게. 기쁨이 돼야지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연휴가 10일이나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연예인들 가족들 리얼 다큐로 보여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못 살지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휴가 10일이나 되면요 쉬는 건 좋은데 쉬는 것도 사실 돈이잖아요. 쉰다는 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여행이라도 가야 되고 뭔가 어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무슨 뭐 놀이공원이라도 좀 가야 되고 요렇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너무 긴 것도 좀 싫더라. 일주일에 5일 일하고 뭐 이틀 쉬는 거 물론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잘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짜로 복지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유럽에서는 휴가를 한 달씩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닌 나라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마 처음으로 열흘 연속되는 휴가를 맞아보는 것 같아서 이번 추석 연휴가 새로운 국민들에게 경험을 좀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맨 통해 가지고 공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하여 퀴즈를 건너뛰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국가 아카데미가 있고요. 정책 아카데미, 그다음에 또 하나 창립 10주년 행사가 있거든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홍보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또 참여하고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 저희들이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강생으로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저녁 시간에요. 10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의 문을 활짝 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10주년 기념식 겸 후원의 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는 복지국가 10주년 성과 보고대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기조, 철학적인 근거가 되는 복지국가의 내용, 소득주도 성장이나 밥이 곧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곧 밥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난 10년 동안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자기들의 역할과 기여들을 설명해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 연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모습
모습, 그것이 바로 저희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서울에 가까이 계신 분들 또 경기도 일원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직접 오진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7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 10주년 성과보고대회를 합니다. 예.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국정원개혁, 선거제도 개혁 그 모든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실은요. 결국에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개혁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저희 단체 행사에 걸맞게 스웨덴 대사님을 지금 초빙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오시는 사이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의료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올해 추석은 좀 늦은 편이죠. 보통 때보다는 뭐 한 2, 3주 늦는 경우도 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엄청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병원에 사람들이 오죠. 예. 감기? 독감. 근데 감기하고 독감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요, 우리 권 PD?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니까 독한 감기, 독감을 부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으로요.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 또 심한 근육통이나 두통 이런 것이 특징이고 나중에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면서 폐렴 등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중증 질환이 될 그런 질환이고요. 감기라는 것은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가볍게 콧물이나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 감염 증세가 앓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기하고 독감은 근본적으로 원인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왜 한참 나라를 떠들었던 신종플루, 예, 그것도 일종의 독감 일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독감이 스페인에서 스페인형 독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진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스페인형 독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몸에 적응이 좀 될 만하면 그럼 여름이 또 변종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감도 이제 변종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독감보다 훨씬 더 변종이 많은 게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는 예방을 못 해요. 백신이 없어. 감기 예방 접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변종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균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 균주가 또 다른 걸로 변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이게 예방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감기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독감은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독감은. 왜냐니까 변종이 덜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독감 종자들 있잖아요. 균주. 그걸 몇 개를 섞어가지고 이 예방접종약을 만들면 대부분은 그 범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 내지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10명 있으면 10명 중에서 한 7명, 8명, 한 8명 정도는 예방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재채기하거나 콧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너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기인지 알러지인지 본인도 자기가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코감기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구분법 같은 게 있어요? 특별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의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가 감기는 약 쓰면 일주일 가고 약 안 쓰면 7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 자체를 치료해야 될 질환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증상이 너무 힘들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그렇게 감기를 앓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사람이 이제 면역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가벼운 알러지도 사실은 일종의 적응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것이 아주 심해서 다른 일상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지만은 증상 관리 이런 것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가면 생강차 끓여 드세요. 뭐 이런 처방을 진짜 양의사가 하고요. 또 쉬라고 처방 내주면 직장에 그거 내놓고는 며칠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욕 듣겠지만은 감기는 원래 병원 가는 병이 아니에요. 감기는 비타민 C 먹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000mg짜리 매달 먹고 그냥
푹 쉬면 저 정말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 저절로 그냥 나와버리는 게 감기예요. 그러니까 감기는 치료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어떤 사람은 감기를 좀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코도 다 막히고 막 목도 붓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저는요 감기 갖고 일생에 지금까지 병원 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냥 타이레놀 먹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코가 심하게 막히면요 액티피드 있죠. 항히스타민 이제 액티피드 먹고요. 그래서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액티피드, 타이레놀. 저는 그 두 가지 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침을 이제 저는 잘 안 하는데 어떤 사람도 기침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또 기침을 좀 그 멈춰주게 하는 종합 감기약을 팔아요. 뭐 알고 그거 갖고 병원 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동료 의사들이 저는 무지 싫어하겠는지. 저 새끼 때문에 병원 수입 다 떨어진다고. 그런데 독감은 달라요. 독감은 큰일 나요. 독감을 그대로 냅두잖아요. 폐렴으로 가요. 죽어요. 실제로 스페인 독감이나 북경 독감 왔을 때 사람을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그 합병증으로?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죽어본다니까. 폐가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주로 독감 걸리면 사망이 이르는가 하면 노인네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75세 넘으신 분들. 75세 넘으신 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이 폐렴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누구냐?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당뇨병 이런 거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무슨 병이 있어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신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 6개월부터 한 5살 조금 안 되는 그 아이들은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저항성이 약해서 그렇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료받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아, 그럼요. 저번에 치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방송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그해 유행할 변이균주를 이제 예측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요. 통상적으로 건강 성인에서는 이 예방접종 받으면 70 내지 90%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접종받는다고 해서 아예 감기 증세 같은 것도 안 생긴 건 아니지만은 합병증으로 이완될 확률은 대단히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일단 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에 한 2주 정도가 경과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요게 지속되는 게 짧게는 3개월, 많게는 한 12개월 정도가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공급 시기가 보통 지금쯤입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 시기로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접종을 받으면 가장 유행할 시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75세 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지금 무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동네 의원에 가시면 75세 이상인 분들은 지금부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명절 연휴 끝나고 가시면 됩니다. 한 12일부터. 지금 왜냐면 이렇게 이제 차이를 약간 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제 줄을 서고 몰리니까 75세 이상인부터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명절 연휴 끝나고부터는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을 또 무상으로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드리는데요. 그 요거 이제 맞고 나면 아까 이상우 윤여위원장 한 2주 정도 지나면 된다고 그랬죠. 예. 항체 생기는 게. 예. 그럼 이제 방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환자들 중에는 3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4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데요. 사실은 어느 거 맞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유행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권장 백신이죠. 그 권장 백신이 3가지 변종에 대해서 대비하는 3가 백신인데요. 거기다가 B형 바이러스 백신주가 하나가 더 첨가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훨씬 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대응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싼 만큼 꼭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걸 맞아도 상관없는데, 그 요즘은 또 주로 그 4가 백신이 아마 저 제약회사의 그 목적 때문에 그 경제 이익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맞으시면 그 상당 부분 합병증으로 유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 균을 미리 건강할 때 넣어버리는 거죠, 몸에. 그렇습니다. 약독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6개월 미만인 영아들은 이거 안 맞추는 거잖아요. 예. 이게 위험하니까. 예.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6개월 넘은 아이들, 그리고 59개월, 그러니까 한 5살 좀 안 되죠. 그 사이의 아이들은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니까 지금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한 번 맞으면 2주 뒤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예. 방어막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게 2번 맞춰야 된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접종을 한 번 맞고 한 4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면역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2017년 7월 1일, 올해 7월 1일이죠. 이전까지 백신을 2번 이상 맞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항체가 몸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맞히면 되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맞은 적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한 번만 맞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2번을 더 맞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운영위원장은 맞았어요? 예방접종? 저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맞는 적응증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염된 다른 환자들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제가 바빠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맞아야지 그거. 그렇습니다. 저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미리미리 예방 접종 맞으시고요. 건강한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뭐 정치 방송하다가 대권 주자가 없다는 표현을 우리가 불임정당 이렇게 표현 그냥 했어요. 언론도 그렇게 쓰길래. 근데 항의 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나는 정말로 불임 또는 난임 부부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느냐 이런 건데 실제로 이걸 난임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불임이라는 표현보다는. 난임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2만 1000명 정도가 난임 치료의 대상자로 보고가 돼 있고요. 지금 연간 100만 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이 시점에 지난 회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는 40만 명 이하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부들은 낳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 근데 의료적으로요 또는 국가가 이것을 지원해주면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굉장히 많이? 이제 난임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게 잘 안 생기는 분들 경우에도 아주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고위험 임신이 됐을 우려도 있고 또 실제로 효과가 낮을 우려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44세까지 만 44세 여성 기준으로 그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45세가 되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45세 넘어가면 아까 이상구 운영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이 되더라도 기형아가 태어난다라든지 하는 의학적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임신될 확률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성공 확률 낮은데 공적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얼마나 된다고 그냥 계속 놔두지. 그런데 그 집착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또 계속 집착을 하고 더 시도하고 싶어하고. 옛날 분들도 그럼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고령 임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실제로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집니까? 그게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 아이를 하나 낳고 30대에 하나 낳고 또 40살에 하나 낳고 45살에 또 한 네 번째 애 낳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예 난임이라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사람이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에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거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위험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부가 만 44세까지만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또 일부 좀 문제 제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한테 이게 상당히 좀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배란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호르몬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자. 정부가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결혼시킬 수도 없고 또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사람을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1회 시술당 300 내지 500만 원 들었는데요. 그것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49만 내지 57만 원 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30%죠. 전체 발생하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이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는 10월 달부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월 달부터 이게 실시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이게 바로 실시되는 거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특히 30대 저 후반쯤 되면 사실은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왜냐니까 이게 늦게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뭐 36, 7에 결혼했는데 부인의 나이가 이제 40살쯤 다 돼 가는데 몇 년 살았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거의 뭐 이제 실험실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본인 부담 30%만 지원해 주는 거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예, 최수정은 최대 7번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인공수정은 최대 3번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7번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7번이면.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딱 구분할 때 아이를 낳고 나서와 낳기 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저만 특별히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게 아니라 보통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녀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을 국가가 안아서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정말 국가가 잘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근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략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크게 이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외수정은 배란기의 증자를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배우자의 정액을 자궁 속에 넣어주는 거죠. 주사기 같은 걸로?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인공수정은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 내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 생성된 배알을 자궁 내에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왜 인공수정이 훨씬 더 쌀까요? 과정이 좀 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률은 훨씬 떨어지겠는데요? 개별 시술에 따른 확률보다도 그 환자의 그 난임의 원인에 따른 확률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나팔관이 막혀 있든지 뭐 어떤 배란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궁의 내막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른데요. 난임 시술을 정자 난자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 또 배알을 생성하는 과정, 배알을 이식하는 과정, 배알을 동결 보관 해동하는 과정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는데 이제 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배알을 동결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것들은 급여를 안 해주는데 그것을 위한 필수적인 이 수정을 위한 모든 행위들은 건강보험의 급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날인데요. 그 26일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그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민의 건강권 환원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지난 26일 국무회의 통과한 이 시행령 개정안 덕분에 당장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10월 달부터 적용되는 걸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증 치매 환자 있죠. 중증 치매 환자는 이제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20에서 60%를 부담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10%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요게 10월 달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방금 논의했던 그 난임 진료비 있죠. 난임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30%만 이제 부담하면 된다. 요것도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30% 부담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서민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그것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 부담이 30%가 아니고 14%만 내면 됩니다. 14%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5세 이하제가 그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5%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10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 입원할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근데 또 만약에 이 5%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차상위 계층이에요. 가난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3%만 내도록 그렇게 좀 또 했고요. 그리고 치과에 가면 그 치아 홈매우기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치아에 홈을 내어가지고 충치 안 생기게 해주는 거. 그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아동들이 할 때 그 1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 현행 그 30%에서 60% 정도 본인 부담을 했는데 요것도 10%만 내면 되도록. 요것도 이제 당장 시행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털리 있죠. 털리 시술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 현재 50%거든요. 요거 30%로 줄어드는데 요거는 11월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연휴 끝나고 한 달 지나면 11월 달부터 틀니가 적용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이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하셨구만요. 정권 교체를 한 보람이 좀 느껴지네요. 예. 국회에서 소위 우리 용어로 어그로를 끌수록 아마 시행령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예. 박근혜도 그런 경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법률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제 시행령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래 이제 시행령 사안이었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결심하면 되는 거였죠. 네. 기다리면 다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한다는 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한 반년 됐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방으로 갔었잖아요. 김성태 의원의 공약으로는 한방병원을 세우기로 했다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쓸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 국회의원이 이제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걸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러다가 거기에 특수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공청회 같은 거 열면 이제 동네 주민들 와서 집값 떨어진다고 이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이제 비는 장면이 이제 SNS나 영상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특수학교 더 세울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복지 영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애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데 장애인이 기피 시설이 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조영 교육감이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특수학교 들어가고 집값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고 실제로 뭐 범죄율이 증가한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해당 학부모님들이랑 저희들이 인터뷰했을 때 나오던 이야기가 특수학교가 설립되면요 학교 밖으로 방치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등하굣길에 차 타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장애인 학교가 있으면은 뭐 학교 앞에 장애인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못한대요. 관리상. 지금 실제로 그 특수학교가 있는 청와대 앞에 종로구 통인동 이쪽에 가보면 거기 주민들 아무도 그거 갖고서 불편하다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또 실제로 땅값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죠. 그렇습니다. 실정 연구에서도 뭐 아파트 값이나 주택 값이 떨어진 경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오른 경우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2006년도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가 62,500명에서 지난해에는 87,900명으로 시민 사이에 25,400명이 늘었는데 같은 기간에 특수학교는 한 정원이 2,000명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특수학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수학교를 하지 말고 각 개별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해가지고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같이 어울려 사는 교육을 시키자. 또 이런 철학적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장애우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장애우들하고 협조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의 목적상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학교만이 해법은 아니네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이제 아주 심각한 분들 또 이 농아라든지 맹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특히 필요하고요. 그렇게 특수 학교로 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은 지체라든지 정신박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학교에서 정도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 학교에 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막 괴롭히고요, 따돌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일반 선생님들이 그 장애 아동을 함께 돌보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요. 그럼 왜 그러면 특수학교로 가야 될 그 중증 장애인이 왜 일반 학교 가 있냐 이런 경우는 사실은 특수학교의 정원이 너무 지금 과잉이라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들이 계산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 정도면 일반 학교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반 학교로 보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특수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생기는데 특수학교가 너무 과밀해 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애를 데리고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렵죠. 교육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그 신체 장애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따로 모아서 교육해야 되는 어떤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자폐증이나 이런 그 몇 가지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아주 친한 분의 그 애가 정신박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키워보니까 정신지체나 박약이 아니더라라고 이제 그 밝혀진 것이고, 마치 레인맨에 나오듯이 어떤 특수한 분야에는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컴퓨터로 그 프로그램을 짠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배운 지 1년 만에 그 전국 경시대에서 1등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도 좋아하고 그 학부모는 당연히 좋아하고 또 그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누군가가 저 정성을 들여서 잘 관리하고 하면 또 그 학생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아이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이 저 가방도 들어주고 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저 신경과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가 말이에요. 차별하는 거거든요. 배제하는 거, 차별을 가하는 것 이런 건데요. 이 지금 김성태 의원이 저는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조금 또 해명이 되긴 해요. 사실은 이 공진초등학교 그게 원래 초등학교니까 그게 저 교육청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 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마곡지구로 그걸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옮기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마곡지구로 가는 게 끝내 그것도 실패해버렸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 와중에 그 빈틈이 생기니까 간다하는 그 빈틈이 생겼을 때 이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허준 선생이 또 그쪽에서 태어나시고 또 대한한의사협회가 또 그 지역구에 강서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협회가 있고 허준 선생의 생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립 한반병원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아이디어를 내고 그 빈틈을 밀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곡지구도 안 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안 되겠다, 도로 이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스텝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김성태 의원이 솔직하게 지역 구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님비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배제라든지 하는 사실 안 좋은 심성에 찌들어 있는 일부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주민들이 이기적인 어떤 심성에 영합 부추기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은 부추긴 거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태 의원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번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학교만 문제가 됐지만은 사실은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의 삶이 더 큰 문제거든요. 제가 그 정신보호센터장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우리 정신보호센터에 의뢰된 발달장애 아동들을 어떤 사회적응 훈련을 시킨 다음에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에도 보내보고 또 일반 직장에 취직도 시켜보고 예를 들면 타조 키우는 데 가서 타조하고 같이 놀면서 타조 알도 가져오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일들을 시키는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정말 미어 터지더만요, 속이. 그러니까 너무나 돈을 그 아이의 월급을 국가가 다 대주고 정말 작은 일만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 고용주가 싫어하고 뭐 지금 여러분 롯데리아나 몇 군데 가면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좋은 편이에요. 그 박해나 차별을 보면서 이 사회가 참 너무나 포용력이 없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제대로 일을 시키기보다는 특정한 업자의 이권으로 전락해가지고 이 장애인 물품 우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렛대를 붙이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하지는 않는데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보면서 그런데 복지국가는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장애인 1명을 위해서 풀타임 3명, 4명, 파트타임 5, 6명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붙여주고 또 그분을 주택가의 한가운데 있는 집에 보내주면 이웃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생기는
이런 행태를 해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구나. 그러고 그런 불편한 분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삶을 이제는 점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배제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님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님비라고 하는 것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막 비난하거든요, 또. 근데 사실 또 입장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자기가 가 있으면 자기도 또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님비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화장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게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님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도록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시설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던 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돼요. 시설을 아주 고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가 들었으면 특수학교 부지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무슨 공공수영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땅값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님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회가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요. 특수학교 하나씩 짓는데 100원 들게 이제 130원, 140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30원, 40원, 40% 비용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사회가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선진국들요, 복지국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소수자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같이 대우받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우리도 뭔가를 한 발짝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 울타리 안에 뭔가 비정상적인 게 들어오는 꼴을 못 보는 요 마인드를 정치적인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묘하게 말아버리니까 어떤 자기 욕망의 분출로 되고 그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SNS나 뉴스 같은 데를 타면서 무릎 꿇고 있는 엄마들 보고 있으니까요. 인간적 모욕감이 좀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오히려 더 만들겠다고도 하고요. 지금 개수를 더 늘리겠다고도 하고 거기는 무조건 짓는다고도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특수학교 많이 더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전화 이복은 된다고 보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46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장애 등록을 하는 인구가 한 200만도 안 되고요. 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젊은 노동력들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나 이런 걸 극복하고 또 적절한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가 아닌 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가가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장애를 한 번 장애로 등록되면 평생 가게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이 장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시적 장애 등록 제도 같은 걸 해가지고 팔다리 부러졌을 때는 장애 등록증 나오고 그때 장애 주차장을 이용해보고 또 각종 혜택도 받아보면 장애가 남의 아니구나. 나도 장애인 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고 노인 인구는 전체의 한 70%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좀 가깝게 만들고 보편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극복이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하게 되면 그 가족과 친지들이 이제 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뭐 형제들 오래간만에 또 얼굴도 보고 또 부모님 중심으로 뭐 오순도순 식사도 한씩 같이 하고 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는 계기가 명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범위가 너무 좁아요. 나 그리고 핵가족 중심의 내 소가족 그리고 조금 더 넓어가면 이제 부모님까지 가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 공동체가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연대의 범위가 너무 좁은 거죠. 저는 이번 명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저 지역사회까지 그리고 우리 국가사회 전체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비정규직에 배제당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그런 이제 배제가 있단 말이지. 이 배제가 아니라 이제 포용으로 가야 되고 이 포용으로 오히려 가는 사회가 경제 성장도 더 잘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포용적 경제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포용적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정의 큰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이제 하나의 지침서다. 저는 이걸 우리 이제 명절에 한번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그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서로 어우러서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 사회에서 만난 친구긴 한데 친구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워낙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장애라는 인식이 없어요. 좀 불편하겠다. 네가 좀 불편하겠다. 이 정도지. 내가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불편하거나 이득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상에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그 선입견도 좀 버려야 되고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뭐 틀림과 다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 비해서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일 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복지국가에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부의 시스템적인 거 중요하죠. 법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네. 바로 그거예요. 권PD 정말 똑똑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보세요. 김성태 의원하고 그 김성태 의원과 함께 한방병원 지어야 된다고 그 장애인 아이들의 그 엄마들을 무릎 꿇린 바로 그 사람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일 수도 있고 우리 권PD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바꾸게 하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 계기가 바로 제도예요. 제도가 좋아지면요. 우리가 거기에 적응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심성을 갖고 살고 있는데 복지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연대하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 주려고 하고 범죄도 잘 안 일으켜요. 근데 미국같이 저렇게 아주 그 정말 생존 본능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범죄도 무지 많이 일으키고 서로 그냥 헐떡고 그냥 비방하고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이 복지국가하고 하나는 복지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잘 모아주면 그러면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가 바뀌면 사람의 심성도 바뀐다니까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제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릴 때 장애인이 되어서 또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40, 50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구나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어요. 죽기 얼마 전에는 누구라도 장애인으로 산다니까요. 정상적인 고등이 불편하면 다 장애인이죠. 그럼요. 심장병 장애인으로 되고 콩팥 장애인이 되고요. 다 이렇게 장애인으로 일정 기간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도 사실 장애잖아요. 그 장애인이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명절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연휴 기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지를 3년 지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밥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서의 뭐랄까 죽어서도까지 공양해야 되는 뭐 이런 대상으로서 살아있는 가부장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 뭐 우리들 말고도 외국에 가면 땡스 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추석은 뭐 조상의 힘으로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에 대한 고마움으로 표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따지면 그런 건 있습니다. 농경사회 문화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온갖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날 때 핑계 삼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좀 즐겨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게 노동이 돼버리고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갑수 작가님 말씀처럼 도시 사람들이 무슨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포천득님의 트윗입니다. 제사 지낼 때 선풍기 틀면 안 되고 기침 세게 하면 안 됨. 이유는 조상님 날아감. 뭐야 존나 약하잖아. 제사나 차례 지낼 때 우리가 초를 켜놓잖아요. 향을 켜놓고 그러면 초를 켜놓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이 올 때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향은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해요. 삿된 귀신들 향이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귀신이 부엌에 돼 있고 뭐 지붕에 돼 있고 다 할 때. 그러니까 앞귀들 묻어오지 않게 우리 조상님들만 오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창문을 열고 대문도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오라고. 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사랑과 영혼에서는 잘 통과하던데. 아니 이거 보통 그 영혼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은 막 벽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동양 귀신은 그럼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귀신이라는 분은 이제 혼백이라고 하는데 백은 육체고 영혼은 혼이에요. 그래서 혼은 이제 올라가고 뭐 백은 가라앉고 이런 게 있는데 영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 영혼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생과 사의 경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건데 거기다 선풍기 켜놓으면 촛불이 꺼지잖아요. 영혼이 꺼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내세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인데 내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세관이 심한 건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를테면 불교 같은 데서 또 윤회설이 있어. 윤회설이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거는 질량 숫자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이 통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 지구상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 그럼 그거 어디서 윤회가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조상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척박한 시대에 척박한 데를 뭔가 일구어서 우리들이 태어나게 해준 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 새끼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키워준 걸 부정하고 나는 내가 내 멋대로 태어나서 잘 살고 있어라고만 생각한다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를 막 모셔야 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바뀌기도 했어요. 저희 종같지만 해도 웬만한 건 다 합동제사로 지내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합동제사로 지내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사나 이런 명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갖는 어떤 죄의식 같은 거에 대한 일종의 면피 그런 행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고 기분 나쁘니까 뭐 잘해드리고 그래야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소박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건 몰라도 처가, 시댁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요. 추석, 설 당일날 처가에 가 있느냐 시댁에 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논쟁도 있잖아요. 항상 왜 처가는 당일날 안 가고 그 다음날 가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명절 중국은 이제는 이제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럴 거라고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기억해님의 트윗입니다. 드골이 나치부역 지구상에 있는 세상 모든 욕을 다 갖다 쓸어 담아도 부족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친일파 청산과 부역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청산할 수 있었던 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현대사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근현대사는 한 10장 내외였어요.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걸로 근대사가 훅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면 고조선부터 조선 말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근현대사가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쭉 이런저런 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친일파 청산이 안 됐구나.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적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의 뿌리 중에서도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게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죠. 특히 조선일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인데 그 조선일보 같은 언론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권력들이 적폐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런 적폐 정치 권력들이 조선일보 같은 거대 언론 장벽 뒤에 숨어서 기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파 카르텔 그리고 이승만에서 시작된 그런 정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류당, 자유한국당류 비슷한 그런 당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깨 걸고 연대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제공해주는 곳이 너무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회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고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언론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권력만 바뀌었을 때 정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기억회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추석 특집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명절날 한가운데 방송에 나와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퀴즈맨.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티 정권연장 싱크탱크의 목소리의 존재감 서정우입니다. 해맑은 목소리 대표 주자. 네. 제가 전화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홍보가 아니라 이제 감사 인사.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수고한다고. 근데 어느 여성분은 통화 좀 더 오래 합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럴 때 그 여자분들 관절이 살살 녹는다 막 이런 상황이 나오죠. 네. 관절. 네. 환복 입고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분은 전통 문화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요. 집에 가서 팽이치기도 하려고요. 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이상구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제가 한 번 배신하면 한 3회는 제가 갈고 갑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연봉 8,500. 연봉 8,500. 연봉 8,500이신 분들은 명절에 뭘 해 드시나 정말 궁금하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의학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이 시대의 체계바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절인데요.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농담처럼 연봉 8,500분은 뭘 해 드시나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게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년 4년은 아예 고향에 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 이해가 타죠. 저렇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못 내려오나 보다 하면 다른 자식들 다 모여봐야 자기 새끼 하나. 그게 아픈 손가락이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떡국은 먹었냐, 송편은 먹었냐 이렇게 하시는데 에이 그러느니 돈 없어도 예전에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돈 없어도 미리 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돈 없다. 용돈 못 드린다. 대신에 얼굴이라도 뵈려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세 분 혹시 어렸을 때 명절 이야기 뭐 추억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중 언론인을 가장 먼저 숙청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매일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 그렇죠. 그거 유명한 이야기죠. 언론인의 시민들에 대한 정보 파급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이 옆에 없으면 정치인의 권력은 별로 없어요. 현대 정치는 더구나 그렇죠. 네. 언론인이 있음으로 해서 언론인이 사실은 정치인들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방에 한 5만 개. 여기 매스미디어인 거죠. 성벽에 5만 개씩 붙이는 방. 거울마다 요소수에 다 붙이는. 그 언론이 현대 정치에 갖는 의미,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인들. 관성대로 가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일단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김갑수 작가의 인터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기득권, 보수정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 상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정권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언론들은 다 대자본의 산물에 가까워요. 대부분 다. 몇 개 일부 신문사나 방송사를 제외하거나 그 대자본이 실제로 우리가 빌어먹을 것은 이 당이고 이 정권이야 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실제로 홍준표 같은 자들한테는 어떤 기업들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 중에 다수는 건전하다는 말을 못 붙여도
보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영원한 권력.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그만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더 삼성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권력인데 그 영원할 수 있는 정말 본 바탕을 만들고 있는 그 기득권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정당이나 세력이라면 그게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부패하고 이런 건 다른 문제 같고요. 완전 물갈이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괴벨스 네모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언론의 가치는요. SNS가 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제4부 정부의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관을 대신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언론. 사부가 갖는 의미,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드골의 숙청 이야기를 아까 기억해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숙청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한번 해외 토픽으로 뭐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뭐 남미에서 뭐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송환되고 하고 다시 전범 재판소 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야당의 저항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런 우리의 단기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청산이라거나 숙청이라고 하면은 뭔가 갉아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한 칼로 싹 썰어버리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적발해내서 처벌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 어떤 물리적 전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는 정도의 처벌은 없겠지만 우리들이 봐서 아 저런 짓 하면은 정말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구나. 다시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한번 각성할 정도의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야당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떤 뭐 정치 보복, 이게 정치 보복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파헤쳐서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없는 걸 만들어내서 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청이 아니라 사실은 반역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처벌 숙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벌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어서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골이 한 말 중에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치 부역자가 6,763명이 사형을 당했고 26,529명이 징역을 당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치, 언론,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을 한 거예요. 이 정도의 경험이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제1야당이 홍준표 같이 저런 무식한 이야기,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정말 어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복지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이 45.1%로 복지가 줄더라도 세금을 줄이자,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내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혜택을 좀 골고루 나눠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자는 데는 찬성이 82.8%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찬성 응답이 40.6%였습니다. 필요하나 속도가 빠르다가 33.5%로 탈원전 반대 22.2%를 웃돌았습니다. 대북 정책도 현 정부 기조에 동의하는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답변이 60.3%로 제재 우선이나 대화 우선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본 인식은 대결보다는 대화 그리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응답이 항상 좀 높았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엔 진보에 더 가깝다는 응답이 57.1%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역대 최장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구속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인 댓글팀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 댓글팀에 국정원 예산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검찰은 여기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민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좀 더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민간인 댓글 부대 수사를 일부 마무리하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국정원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계 인사 등 30여 명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피해 사례를 종합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올지, 또 이들이 국가와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어느 수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댓글 활동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고 심리전단 활동 내용도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2년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대규모 댓글 활동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정원 댓글 부대 계정에 글을 퍼나른 정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기관이 본래 성격과 다른 업무를 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아직 연휴는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네요. 안 기세요, 여러분들? 매일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기 힘들죠, 녹음실에. 아니요, 연휴가 빨리 지나가서 너무 슬퍼요. 음식이야, 음식? 줄어드는 거 보고 슬프고만. 저는 연휴가 싫어요. 아, 왜요? 수입이 줄어들어요. 아, 그렇구나. 저 고객들이 보고 싶어요. 그렇긴 하겠다. 실제로 이런 정도 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는 있어요. 연휴라는 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0월 4일 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가 추석 명절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여가 좀 즐기는 정도라서 연휴가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학교 다니는 꼬맹이들. 그러니까 연휴가 다 끝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증후군이 생겨버려. 너무 길면. 일종의 봄에 하는 방학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집 좀 달라서 우리 때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진짜로 봄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한 보름 정도. 그 느낌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봄에 하는 방학 이런 느낌. 11일 정도 오면 어쨌든 간에 한 10여일 되는 연휴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갔습니다. 안 돼. 3분의 2가 뭐야? 4분의 3 정도 갔다고 보면 되겠죠. 차례상에 음식 올리시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트윗 하나 읽어드릴게요. 큰곰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친가 쪽은 고모랑 삼촌이 기독교에 빠져서 제사는 안 지냈는데 대신 다 같이 둘러앉아 손잡고 기도함. 20년 전 죽은 한국 귀신 믿기 대 2000년 전 죽은 중동 귀신 믿기. 뭐가 더 낫냐? 이게 맞아. 이거 좀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없는 이게 좀 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추석이나 설날은 차례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제 제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같은 거라고 뭉뚱그려 놓고 보면 제사를 금지하는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 계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금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만. 기독교 계통이 주로 이 동양 3국에서 제사를 금지합니다. 거기에 한 숟가락 얹은 게 일본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해서 조상들을, 우리는 이제 조상한테 복을 바라고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들에게.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잊지 않고 있는 어떤 자손의 입장으로서 효도의 연장선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귀신을 믿는다, 귀신을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논리 모순인 거예요. 유일신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다 자기 외에 잡스러운 귀신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기독교 계통에서는 사실은 유일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잡귀 귀신들을 믿지 마라고 얘기하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리브 믿는다는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신에 의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신이라는 게 없음을 알고 있는 원래 그 핵심 코어들이 하나님이란 게 있어? 믿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 저는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교 논쟁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냥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정도가 사실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그 떠오르는 논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제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거 할아버지를 위한 건데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차례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하는 거죠. 그 대상이.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이라면 어디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인가? 중고조 할아버지까지인가? 5대 할아버지까지인가? 안 그러면은 나의 씨앗이 됐던 당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 막 그러면은 3대조 중고조 할아버지까지면 밥그릇은 몇 개를 놔야 합리적인 건가? 그러면은 귀신들은 그러면 한 그릇으로 다 나눠 먹나? 그럼 까치밥은 그러면은 할아버지 거, 중조 할아버지 거, 고조 할아버지 것까지 따로따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논란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김갑수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조상의 음덕을 입은 사람은 해외여행 가 있다. 그러면 파인애플 한 조각 내놓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부분은 저는 김갑수 작가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분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냥 추억하는 정도로 기억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과해서 저희 아버지만 해도 장손이셨기 때문에 3년상 하고 그랬어요. 3년상. 그 3년상이 어떤 시기냐면